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만남이 회동 4시간을 앞두고 전격 무산됐습니다. 양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만남이 예고됐다가 이처럼 갑자기 무산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찬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둔 오전 8시,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동시에 회동 무산 사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계속한다는 말 외에 더 이상의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장소, 또 배석자 없는 1대1 만남이란 형식까지 확정한 상황에서 회동의 성격과 대화의 주제를 놓고 끝내 거리를 좁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원활한 인수인계에 초점을 맞춘 청와대와 달리 사면처럼 입장이 첨예한 정치 현안을 당선인 측에서 사전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데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기도 전에 의제를 공개 요청한 건 전례가 없다며 덕담을 나누는 회동이 아니라 결론을 내야 하는 회담이 됐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다만 결렬이나 무산이 아니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으로 충돌하는 건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양측은 일단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후속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이처럼 예고됐다가 불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 모두 공개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만 대선 일주일 만에 갈등을 노출하면서 정권 교체로 인한 긴장 관계가 벌써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재인입니다. 전격적인 회동 무산의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인 측의 공개적인 사면 압박과 문 대통령 임기 내 행사될 공기업 인사권 문제가 핵심적인 갈등 요소로 꼽힙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거라는 청와대의 발표와 달리 이례적으로 MB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습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른바 윤핵관들도 가세,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요구부터 MB 사면을 안 해주는 건 또 다른 정치 보복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여권에선 꼭 필요하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직접 사면권을 행사하면 될 것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떠넘기고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당선인이 자신이 수사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며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것도 명분이 부족하고 작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문 대통령이 이미 결정했던 사안을 석 달 만에 또다시 공개 거론한 데 대한 불편함도 감지됩니다. 비록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판단을 현 정부에서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여기에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연기한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까지 꺼내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 회동 무산의 핵심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위해 있어서 법적 제약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라고 하는 큰 틀의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등 공기업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도 회담 무산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거취 표명을 거듭 압박하면서 자신들과의 인사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국민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정치적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면서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또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한 당선인 측의 사퇴 압박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호수 총장이 오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짧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선인 측의 전방위 공세에도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짧은 한 줄짜리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퇴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권성동 의원이 방송에 나와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하자 하루 만에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선 엿새 만에 나온 이 발언의 파장이 검찰 내부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중도 사퇴 압박을 거부한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2년간의 총장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1년 3개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기를 모두 채운 총장은 22명 가운데 8명에 불과하지만 여야 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당선인 측이 검찰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건 이례적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장인 임채진 전 총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1년 넘게 자리를 지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스스로 총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김수남 전 총장은 자신의 임명권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끝으로 스스로 물러나면서 새 정부에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김 총장에 대한 발언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총장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김호수 총장의 신속한 입장 표명에도 윤 당선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김호수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밝혀온 검찰 독립성 강화의 뜻과는 전혀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 벌이는 수사에 대한 당선인 측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김호수 검찰총장의 유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후보님은 김호수 총장이랑 같이 잘 일하실 수 있습니까? 임기가 또 딱 있는 데다가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뭐 또 잘하지 않겠나. 자신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여권과 극심하게 대립할 때도 임기를 충실하게 채우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책무라며 중도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과 넉 달여 만에 물러난 뒤 야당 후보로 대선전에 뛰어들었고 당선되자마자 현 검찰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핵심 측근을 통해 나온 겁니다. 대선 출마 명분이자 주요 공약 기조였던 검찰 독립성 강화를 취임 전부터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사정기관을 견제해왔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까지 검찰에 맡겨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사퇴 압박 배경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후보 시절의 이제 공약 같은 걸 보면 검찰을 통제하던 장치들을 폐지하겠다는 뜻이었고 결국에는 남는 결론은 청와대가 검찰을 직할 체제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닌가. 또 대장동 의혹이나 월성원전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일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미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 의지를 밝혀 정치보복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무산에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검찰총장의 거취 논란까지 신구 권력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팀 이학수 기자와 함께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현 여권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불쾌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커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 첫 만남은 통상 축하와 덕담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당선인 측이 MB 사면 같은 대형 이제를 공론하면서 문 대통령으로선 만나기도 전에 큰 부담을 안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초기엔 판 자체가 흔들린 건 아니었는데 당선인 측에서 김경수 전 지사 동시 사면서를 제기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측근을 풀어주려고 MB 사면이란 카드를 아껴둔 거라는 당선인 측 발언에 발끈하고 있는 건데요. 양측 발언 들어보시죠.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네. 남겨둔 것이다.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정인과 한묶음으로 엮어서 하려는 것 아니냐 하고 공격하는 것 또한 대단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윤 당선인 측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검찰총장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는 등 벌써부터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불쾌감이 여권 내에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선인 측도 불만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인사권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회동이 무산되자마자 현 정부가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 말기가 되니까 그동안에 못 챙겼던 정치권 인사들을 마구 낙하산으로 보내서 공공기관의 정체성이나 활동 방향과 맞지 않는 분이 들어가 있다면. 최근 한국공항공사와 가스안전공사 등 공기업 인사에 현 여권 출신 인물들이 임명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여기에 현 정부 임기 안에 인선해야 하는 한국은행 총재 문제도 결부돼 있죠. 사실상 새 정부와 일할 사람들이니 인사를 협의해달라는 게 당선인 측 요구인데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일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에선 현 정부가 권력이양 절차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인데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나 또 인수위 초반 인사 문제도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사정기관에 직접 개입한 폐습을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 해체를 선언했죠.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 정부는 그런 적이 없고 인사 검증 기능 등을 법무부와 검찰에 넘기는 건 검찰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을 외교안보 등 인수위원회에 발탁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2기 MB, 실패한 노선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빽빽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의 상당수가 친이명박계 정치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구 권력 간 힘겨루기가 예상보다 일찌감치 시작되면서 권력 이양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학수 기자였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새 집무실은 광화문 대신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더 유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내부의 관저 신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 취임도 하기 전에 선거 내내 강조했던 광화문 시대 공약을 뒤집는 거라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오늘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초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것이란 입장과 달리 오늘 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간단치 않다며 최종 결정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그게 복잡해요. 경호 문제도 그렇고 보안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선인 측은 경호와 보안, 위기 대처 등을 감안했을 때 청와대를 제외한다면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합한 걸로 결론 내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폐쇄적 군사시설인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게 과연 소통을 강조하며 내걸었던 광화문 시대 공약과 어울리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MBC와 통화에서 광화문 시대 공약 때문에 고심 중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부 청사로 갈 경우 한남동 관저와 멀어 이동 시 시민 불편이 클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 국방부 부지가 넓어 그 안에 관저도 새로 지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저 신축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위한 실무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 전체를 비워 대통령실과 부속 기관이 사용하고 국방부 청사 2층 장관실을 대통령 집무실과 보좌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개혁 TF는 당선인 보고를 위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인 가운데
광화문시대의 공약 철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교부 청사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당내 쇄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당 내에선 여전히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비대위 체제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은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대선 패배 뒤 첫 광주 방문에 나선 민주당 비대위. 하지만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당원들이 윤호중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윤호중은 비대위를 떠나라! 민주당은 떠나라! 윤 위원장은 호남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고통과 외로움이 따르더라도 썩은 뿌리를 도려내겠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2차 추경, 대장동 특검과 정치개혁 입법 등을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윤호중 용퇴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에 이어 86그룹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윤 위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은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끄는 건 맞지 않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민주당에겐 변화와 쇄신을 이끌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박한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론도 팽팽한 가운데 중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의 핵심 요직을 맡은 분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반성이 전혀 없다는 메시지밖에 안.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자세와 정책의 어떤 쇄신으로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윤 위원장은 내일 초재선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당내에선 다음 주로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출이 리더십 논란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큰 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도 안정기로 접어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서 한동안은 코로나와의 공존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741명으로 처음으로 4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많을 걸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이 정점에 바짝 다가섰다며 마지막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은 이제 정점을 향해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다만 정점을 지나도 다른 나라들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확진자 규모 그래프를 보면 뾰족한 산봉우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 3, 4주 만에 빠르게 정점에 도달했고 이후 확진자 규모도 급속도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점 도달까지 7, 8주가 걸린 만큼 확진자 수도 완만한 모양의 곡선을 그리며 천천히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점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3차 접종률이 높은 데다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자연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의 비율이 적고 특히 진단검사가 반복적으로 자주 이루어진다라는 특징들이 있어서 한 달 이상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중증 환자는 9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고 병상 가동률도 60에서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의 정점 2, 3주 뒤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위중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할 걸로 보고 공중보건이 512명을 코로나 대응 업무에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확진자 수는 이렇게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치명률이 낮다 보니까 정부는 방역을 좀 더 풀고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8명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해지면서 정부는 정점 구간을 지나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유행이 정점을 지난다 그러면 다시 또 특별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끝나는 거리 두기도 지금보다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아예 해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의료체계의 과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점진적 완화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완화하는 것 자체가 유행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 새 거리 두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에볼라와 메르스, 사스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를 1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 변화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 감염병은 확진 즉시 음압병실에 격리하고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미 일선 병의원에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1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핵과 홍역 같은 2급이나 파상풍과 비형 간염처럼 3급으로 조정될 경우 확진자 확인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독감과 수족구병 같은 4급이 되면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가 1급에서 제외되면 정부가 매일 신규 확진자를 발표하는 체계도 변화가 예상되고 국가가 전액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도 일부 환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배달의 법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단 한 개의 음식도 배달해주는 단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주들한텐 검색에 잘 나오게 해준다며 고액의 수수료도 받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검색 노출 방식을 조정해서 실제 배달 권역을 크게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그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만두 가게입니다. 손님들의 댓글도 700개 넘게 달리고 별점도 4.9점. 말 그대로 인기 맛집입니다. 그런데 주문이 몰릴 점심시간 주방이 한산합니다. 이 주문이 지금 한 40% 가까이는 줄은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 안 되니까 우리도. 주문이 뚝 끊기기 시작한 건 작년 말 이후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통해 단 한 건의 주문도 배달해준다는 단건 배달에 가입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어느 지역의 주문이 급감한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만두 가게를 기준으로 1.2km 떨어진 지점. 고객 입장에선 높은 순위로 검색됩니다. 1.2km 정도 되는 데인데 거의 첫 번째. 주문 위치를 100m씩 늘려가며 검색해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7km 떨어진 지점에서 주문했더니 갑자기 이 만두 가게가 목록에서 안 보입니다. 22, 23. 결국 음식점 검색 화면을 92번 내리자 460번째로 이 만두 가게가 나타납니다. 아예 검색이 안 되는 거죠. 뭐 아까 벌써 460번 벗어나버리면 누가 그거 보겠어요. 근처에 인기 있는 한 김밥집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리를 늘려가며 주문해봤습니다. 처음엔 2~3번째로 검색되다 갑자기 72번째로 뚝 떨어집니다. 검색 순위가 급변한 건 정확히 1.5km 떨어진 곳에서 주문했을 때였습니다. 이 김밥집도 지난해부터 단건 배달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문이 많이 왔던 동네에서 주문이 갑자기 끊기면 하루 매출 한 80 정도 하다가 거의 한 반토막 났다.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은 고객을 위해 더 가까운 가게를 먼저 노출시키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배달원들의 수급이나 날씨에 따라 노출 반경을 바꿀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만두 가게로 검색해도 치킨이나 마라탕집이 먼저 나오고 별점조차 없는 가게가 먼저 노출됩니다. 고객의 요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인위적으로 특정 음식점만 검색 순위 밖으로 밀어버리는 셈입니다. 저희는 서울 시내 6개 음식점을 골라 해당 앱에서 어떻게 검색되는지 일주일 이상 추적해봤습니다. 특이하게도 모든 가게의 검색 순위가 1.5km 거리만 벗어나면 어김없이 주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점으로 확 밀려났습니다. 계약 반경은 4km인데 실제는 1.5km 안팎으로 주문을 묶어둔 셈입니다. 이 사라진 권역만큼 매출도 줄고 검색으로 들어올 미래 고객도 잃게 되는 겁니다. 피해는 수수료와 배달비를 내는 음식점주들 몫입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설계한 기묘한 배달 알고리즘은 또 있습니다. 바로 눈앞의 음식점이 아예 검색되지 않는 이유, 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단건 배달 서비스에 가입한 서울 중구의 찜닭 전문점. 내거리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을 주문해봤습니다. 배달 검색에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제 지인이 왜 100만 원 전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런. 이 찜닭집은 아파트에서 고작 1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배민에 항의했더니 원래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라이더스 그 구역이 이제 다르니까. 알고 보니 배달 구역이란 게 설정돼 있어서 그 구역 밖에서는 검색이나 주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상합니다. 행정구역상 이 찜닭집은 중구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건너편 성동구에선 배달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색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점주는 계약 때도 이런 큰 제약이 있는지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서울의 굴을 몇 개씩 묶어 5개의 배달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찜닭집은 배달 구역 기준 탓에 주문 가능 지역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또 1.5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주문까지 사실상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달 주문을 받는 대상 지역은 애초 광고의 6.4%에 불과합니다. 구 경계에 있는 음식점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가게들은 어쨌거나 배달 상권의 절반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사실 이 앱 의존도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얼마나 배달 먹기 식으로. 배민 측이 이렇게 마음대로 배달 권역을 줄이는 건 먼 거리 배달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단건 배달 경쟁이 불붙으면서 배달원들이 꺼리는 먼 거리 배달엔 프로모션 등 배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계약상 그 조건이 정확히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앞세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의심 행위는 늘고 있지만 음식점주를 보호할 법적 규제 장치는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쿠팡도 여러 가지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 있죠. 어제는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 브랜드 상품에 높은 상품평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그 밖에 네이버와 아마존, 구글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불공정 거래 논란. 왜 반복되는 걸까요?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은 수만 개의 입점업체들을 소비자들과 연결해줍니다. 상품 진열 순서도 정해주고 가격도 비교해줍니다. 입점업체가 자기 제품을 사재기 하는 식으로 반칙을 하면 거래를 끊거나 민형사상 책임도 묻습니다. 심판 역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쿠팡은 선수로도 뜁니다. 자체 브랜드를 붙인 4,000개가 넘는 PB 상품을 직접 판매합니다. 이러니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납품업체들에게는 직원들이 사지 말아라, 리뷰도 쓰지 말아라, 판매 중지를 시키겠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직원들과 대행사를 통해서 리뷰를 양산을 해오고 심판이기도 하고 가장 위협적인 선수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0년 폭로된 아마존 전직 직원들의 내부 고발. 경영진이 아마존 PB 상품의 매출 목표를 제시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 입점업체들이 판매하는 잘 나가는 상품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PB 상품을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의회는 아마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자사 상품 우대를 금지하는 플랫폼 반독점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기존의 경쟁법으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걸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에서 자기 회사 상품을 몰래 밀어준 게 적발돼 재작년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검색 노출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약서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이 제출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국내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울진 삼척 산불의 원인을 찾기 위한 관계기관의 첫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담뱃불 때문이라는 추정은 나왔는데요. 산불이 워낙 거셌고 초동 수사도 늦어져서 명확한 발화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도로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잠시 뒤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발화 모습이 확인되면서 차량에서 던진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참여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산불의 강도가 너무 강했습니다. 네, 강도가 강으로 인해가지고 증거물을 찾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불이 시작됐을 당시 이 발화 지점을 지나간 차량 넉 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울진군 특별사법경찰은 발화 영상을 확인하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운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사람들 다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선생님이 처음이래. 길어야 3일치만 저장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지워진 뒤였습니다. 불은 불난 건 불난 거고 친적 그러면 그 이튿날이라도 전부 지나간 차들 빼다가 그걸 확인해야지. 울진군 특사경은 화재 진화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돼 참고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송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불 나고 나면 30년 동안 안 나요. 그 원인을 잡아야 사람 마음이라도 편할 게 아니래요. 산림당국과 경찰은 다른 발화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산불 원인 수사는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산불은 이렇게 한 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감시 인력과 장비도 늘리고 불을 일찍 잡을 수 있는 산속 도로와 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초기부터 현장을 취재한 이용 기자가 그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경계에 있는 도화동산. 지난 2000년 4월 동해안을 강타한 대형 산불 진화를 기념해 조성됐습니다. 산불의 아픔을 이겨내자는 의미가 담긴 곳인데 이번 산불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동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검게 타버린 산등성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차를 타고 1시간가량 더 들어갑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금강송이 군락을 이룬 울진 소광리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여기도 산불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일대 나무는 물론 바닥까지 모두 타버릴 정도로 산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해안 숲이 대부분 불에 잘 타는 침엽수로 이루어진 데다 바짝 마른 채 쌓여있던 낙엽을 타고 불이 번지면서 피해는 더 컸습니다. 산불에 취약한 동해안 산림의 특성상 예방 대책이 절실하지만 환경은 열악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국유림 38만 헥타르에 설치된 산불 감시용 CCTV는 단 31대, 카메라 한 대가 감시하는 면적이 12,000여 헥타르로 축구장 크기의 17,000배가 넘습니다. 산간, 산자락에 산촌 마을에 많은 감시인들이 배치되고 또 사전에 첩첩산중, 험산줄령에 CCTV 등의 감시 장비가 확대된다면 지금보다는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또 산불 감시와 진압이 가능한 드론을 도입하고 물탱크를 메고 사람이 물을 뿌리는 등진 펌프를 벗어나 보다 고도화된 장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산불은 등진 펌프나 갈퀴로 해결할 수 있는 산불이 아니거든요. 그건 3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엔진 펌프라든가 소형 진화차를 동원했으면 좋겠는데. 또 산불 초기 이런 장비가 접근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도도 늘리고 진화 헬기가 신속하게 물을 떠올 수 있도록 산 곳곳에 인공 담수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동유럽의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 이 세 나라 총리가 러시아군의 포격이 쏟아지고 있는 수도 키이우를 직접 찾았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서방 국가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폴란드 현지에 나가 있는 서혜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 기자, 키우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세 나라 정상들이 기차를 타고 키우에 들어갔네요. 네, 저는 지금 푸셰미시 중앙역에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경로는 보안상의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3개국 총리들은 폴란드 국경에서 키이우로 향하는 기차를 7시간 정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키이우 도착 소식부터 회담 결과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렸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결론은 최대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에 가입시키는 것이라며 연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never leave you alone. We will be with you because we know that you are fighting not only for your homes, for your freedom, for your security, but also for ours. 젤렌스키 대통령은 위험을 무릅쓰고 키이우를 방문한 정상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들 3개국은 러시아 인접 국가로 그동안 유럽연합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해왔습니다.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방문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서 만난 피난민은 소식을 크게 반겼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t's a really brave decision. We very appreciate all help, all kindness from especially Poland as we are here, and of course of Czech, Slovenia and all countries. 폴란드 시민들도 자국 총리의 행보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I think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because the Ukrainian nation needs our help and needs.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오늘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앞서 협상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측은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러시아 측도 일부 합의에 접근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회담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푸셰미실 중앙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항의 방호와 경비를 책임지는 부산항 보안공사가 청원 경찰들의 근무 시간을 축소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을 누락시키고 근무자들에게 본인 서명까지 받았는데요. 현장 담당자는 보안공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현장 책임자의 일탈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입니다. 출입국 관리는 부산항 보안공사 소속 청원 경찰들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근무한 청경의 근무 시간표입니다. 오전 5시 54분에 출근, 저녁 7시 42분에 퇴근해 3시간 48분 연장 근로를 했다는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조정 항목에 6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장 근로 시간이 3시간 48분인데 6분만 일했다라고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3시간 42분은 임금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초과 근무 시간을 누락시킨 건데 당시 근무표를 작성한 현장 담당자는 근무자들에게 본인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만을 좋아하면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노조가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청원경찰 48명의 근무 기록을 확보해 살펴본 결과 누락된 초과 근무 시간이 약 1만 800시간, 연간 2,400시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7, 8월에 대한 성수기를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그거 몇 배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과 근무 시간을 조정했던 현장 담당자는 부산항 보안공사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평생에 엑스레이를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 인원도 맞춰야 되고 크루즈도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계속 오버타임이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산항 보안공사 측은 현장 관리자 개인의 일탈로 생긴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관리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 다 퇴직하고 나가지고 관리자가 스스로 결정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관리자가 매주 2번씩 돌아오는 밤샘 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은 청원 경찰직은 최근 4년간 입사자보다 중도 퇴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노사 양측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들이 이렇게 질비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격을 속이고 입주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겠죠. 입주자가 몰래 세를 줘서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우디와 1억 원이 넘는 BMW 7 시리즈, 포드 머스탱 같은 수입차들이 지하주차장 곳곳에 주차돼 있습니다. 외제 차량 47대가 등록된 이 아파트는 경기도의 한 행복주택입니다. 소득이 낮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세의 60에서 80%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496만 원보다 비싼 차량 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지만 이보다 비싼 차가 이 아파트에서만 10대가 넘었습니다. 차량 가액은 공공행복주택 청년 기준인 3,496만 원을 훨씬 초과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10여 명은 차량 지분의 1, 2%만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모나 타인 이름으로 돌려놓는 이른바 차량 지분 쪼개기라는 꼼수로 자격을 속인 겁니다. 실제로 억대의 BMW 7 시리즈 소유자인 20대 입주자도 차량 지분이 1%에 불과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로 임대 장사를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성남 판교 신도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을 받고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입주자는 심지어 임대주택을 공인중개사와 짜고 불법으로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프로에도 LH비에 말도 정해서 들어오는 잔금일에 그분 LH 입금 영수증을 주실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되팔거나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경기도는 꼼수 입주자와 불법 임대 판매자, 이를 도운 공인중개사 등 151명을 적발하고 3기 신도시에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1, 20대 여신도들을 성폭행해서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사이비 종교 JMS의 교주죠. 정명석이 4년 전에 출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출소 이후에도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뗀 여성.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온 메이플입니다. 고4년생이고 학생입니다. 영국 국적인 그는 지난 2018년 한국에 입국한 뒤 그해 2월 감옥에서 출소한 JMS 교주 정명석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명석이 저를 다시 한국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폭행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JMS 교단이 자신을 포함한 미혼의 젊은 여성들을 신앙스타라고 부르며 따로 관리하고 재림주 정명석의 신부라며 세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은 키 크고 예쁜 젊은 여자들을 뽑는 게 대부분입니다. 팬티와 브라를 선물로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관리를 합니다. 메시아로 섬기게 합니다. 호주에 사는 30살 여성도 영상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고 메이플과 함께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That we are like God's real chosen brides. We're an organization that supports an actual criminal, a rapist.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려고 했더니 JMS 측은 동영상을 통해 이들을 협박까지 했습니다. We have a lot of big people, so it's because this will detrimentally affect your life and definitely your future career. JMS 교주 정명석은 지난 1980년대부터 젊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다 8년간 해외 도피 생활 끝에 중국에서 체포됐고 지난 2018년 10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2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가 죽기 전 하늘이 제게 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석은 절대로 메시아 아닙니다. JMS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JMS를 탈퇴한 여성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민입니다. 도로에서 굉음을 내면서 시끄럽게 달려가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은 소음을 허용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요. 환경부가 30년 만에 이 단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현지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음을 내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들. 귀 찢어질 듯한 소음은 한밤중에도 이어집니다. 밤마다 폭주족들의 소음에 시달리던 부산 해운대구 주민들은 이륜차 소음 단속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유난히 좀 소리가 큰 거 있잖아요. 네, 좀 그게 한밤중에도 1시, 2시 그럴 때도 좀 많이 그래요. 네, 좀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단속하려고 해도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소리가 큰 이륜차를 세워 최대 출력을 내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때 소음이 105dB만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105dB은 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음 수준입니다. 단속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도 단속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륜차 소음 민원은 지난 2019년 9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100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국민청원도 늘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중인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을 배기량에 따라 95dB까지 낮추고 소음이 적은 이륜차만 만들거나 수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항상 단속을 해야 나아지지 않을까요? 솔직히 소음이라는 게 순간 그렇게 내고 가버리면 단속을 못하는 거니까. 경찰과 각 지자체는 연중 집중 단속을 벌여 소음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닭고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가격을 담합해 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담합 방법이 너무 끔찍했는데요.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병아리를 무려 3천만 마리나 죽였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7월 닭고기 생산업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생닭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며 병아리 300만 마리를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줄였을까? 병아리 같으면은 그냥 렌더링 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분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팀 가는 경우도 있고. 병아리 살처분은 수시로 실행됐습니다. 2014년 150만 마리, 2015년 540만 마리, 2016년에는 2,100만 마리를 죽였습니다. 최소 3천만 마리의 병아리들이 이렇게 업체들의 가격 방어를 위해 희생됐습니다. 냉동해서 비축하는 양도 함께 정하고 도살 비용과 운송비도 함께 올리고 가격 할인도 서로 제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업체가 12년 동안 담합했다며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하고 5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과징금은 하림 406억 원, 올품 256억 원, 마니커 250억 원, 체립으로 181억 원입니다. 육계협회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그런 행정명령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림과 올품 등 닭고기 업체들은 복날을 앞두고 삼계닭 가격 담합도 적발돼 지난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지난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중국의 이른바 알몸 배추 영상에 이어서 이번엔 담배꽁초 배추 영상이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공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배추들 사이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배추 더미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가득한 절인 배추 사이에는 담배꽁초가 꽂혀 있습니다. 맨발과 맨손으로 절인 배추를 옮기는 사람들. 소금이나 향신료에 배추를 절여 만드는 중국 발효식품 산차이 제조 현장입니다. 허난성 위저우시에선 녹슨 기계로 당면을 만들고 공중 화장실 옆 진흙탕에서 말리던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중국 국영 CCTV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酸차이와 당면을 만드는 공장들을 적발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食品安全要用最严谨的标准、最严格的监管、最严厉的处罚、最严肃的问责来守护。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인 해당 제품들은 중국 전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특히 한 酸차이 생산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컵라면으로 유명한 중국 식품업체인 캉스푸와 KFC 등에도 납품한다고 밝혀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캉스푸는 곧바로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KFC는 문제가 된 업체와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문제가 된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에선 지난해 알몬 배추 파동에 이어 최근엔 스타벅스 음료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제조 현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모두 한국에는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도 평화의 소녀상을 앞에 두고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극우 단체들의 수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2년 전 극우 단체들이 피해자들의 집회 장소를 선점하면서 시작이 됐죠. 정의기억연대는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인정하고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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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제1535차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불과 몇십 미터 옆에선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극우 단체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위안부를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됐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매주 벌어지는 이런 불편한 풍경은 극우 단체들이 2020년 5월부터 정의연이 집회를 하던 소녀상 앞을 먼저 신고해 차지하면서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년째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정의연의 목소리는 소녀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시위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50m 떨어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극우 단체들은 정의연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돌진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주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피해자 240명 중에 일본군에게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다. 심지어 여자 비명 소리까지 대형 스피커로 틀어댑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 등은 극우 단체 관계자 10여 명을 집회 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행하고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포기한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미 지난 1월 국가인권위도 정의연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요 집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수요 집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와 폭력에 대해 시급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의연 측은 극우 단체에 맞서 집회는 물론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해서 차로 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목포에서 여성을 납치해서 차로 1시간 떨어진 장흥까지 끌고 갔다가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8시쯤 37살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 49살 B씨에게 납치당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가 열려있다는 문자를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다가온 B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한 뒤 B씨가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자기 어제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너무 놀라서 이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요새는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B씨는 여성을 목포에서 납치한 뒤 차로 1시간여 떨어져 있는 장흥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납치 당시 우연히 A씨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친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덕에
B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먹고서 이제 공조 요청을 받아서 여자 핸드폰 그 위치 추적이 해가지고 그 주변에 떨어지니까 이제 그쪽 출동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남성의 차량 안에서는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 등 각종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B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자신을 다시 만나달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장흥경찰서는 특수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불과 11일 만에 또다시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지 채 2분도 안 돼서 폭발을 해서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미 군 당국은 장거리 폭격기까지 출격시켜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당국 레이더에 발사체가 포착된 건 오전 9시 30분. 채 2분도 안 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고도 13km 정도에서 공중 폭발한 겁니다. 발사 장소는 북한이 앞서 2차례 ICBM 화성 17형을 발사한 평양 순환비행장 일대. 합참은 북한이 이번에도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발사 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단으로 구성된 미사일이 액체 연료가 주입된 1단이 분리되기도 전에 폭발한 걸로 봐서 엔진 결함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 아주 기본이 안 된 거죠. 이번 발사가 조금 일렀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다시 ICBM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15일 김일성 110주년 생일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이딴 ICBM 발사로 미국의 관심 끌기에 성공한 만큼 고강도 시위를 이어갈 거란 분석입니다.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성과와 업적으로 삼으려고 했을 텐데 그게 좀 불확실해진 면은 분명히 있고 미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볼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미국은 특수 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데 이어 장거리 폭격기까지 출격시키는 블루 라이트닝 훈련 재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경고 수위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도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할 경우 즉시 발사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에 돌입하라는 지시를 전군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 원점 타격 훈련은 ICBM이 포착되면 10분 안에 동해상의 표적을 설정해 6회 공군이 동시에 미사일로 타격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7년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당시 이 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미군 전력도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드라마 같은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대구의 35살 노장 골키퍼 오승훈 선수가 지옥과 천당을 오간 끝에 극적인 승부차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본선행 티켓이 걸린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 대구는 연장 후반 종료 1분을 남기고 골키퍼와 수비에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치명적인 선제골을 얻어맞았습니다. 탈락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거짓말처럼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연장 추가 시간 세징야가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어진 승부차기도 극적이었습니다. 대구는 첫 번째 키커 라마스가 골대 위로 공을 날리며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대 2번, 3번 키커가 연거푸 실축을 범했고 골키퍼 오승훈이 마지막 키커의 슛을 막아내며 대구의 극적인 본선행을 결정지었습니다. 승부차기 좀 자신 있었기 때문에 실축했더라도 제가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비웠던 것 같아요. 첫 실점에 빌미를 주었다가 승부차기에서는 선방을 펼치며 지옥과 천당을 오간 35살 노장 골키퍼 오승훈은 어퍼컷을 올리며 환호한 뒤 곧바로 그라운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리 경련이 일어나 들어 누워야 할 정도로 모든 걸 쏟아부은 한 판이었습니다. 집중하지 못했던 모습이 실점으로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실감이 안 났고요. 좀 눈물이 좀 날 것 같아서. 울산도 코로나 집단 감염 여파를 뚫고 플레이오프를 통과하면서 K리그는 14년 연속 4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김광현 선수가 친정팀 SSG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역대 최고 연봉 기록도 작성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SK 시절 분신과도 같던 등번호 29번을 다시 달았고 팀 동료로 만난 추신수와는 지난 포옹을 나눴습니다. 너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고요. 너가 와야 우리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국내 복귀 결정 사흘 만에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가 풀렸지만 아쉬움은 없습니다. 현재는 뭐 아쉬운 마음 전혀 없고 현진이 형은 이제 계약이 2년 남은 걸로 아는데 저한테 빨리 SSG 가서 자리 잡고 있어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었는데 4년 총액 151억 원의 역대 최대 계약에 내년부터 적용될 연봉 총액 상한제를 피해 올해 81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연봉도 받는 만큼 책임감은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팬들을 야구장으로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 허구현 총재님으로 바뀌셨다고 들었는데 또 제가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김광현은 이르면 다음 주 시범 경기에 등판할 전망입니다.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게 제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로 인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시즌 끝나고 들었으면 참 기분이 좋겠네요.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복싱 신인 왕전이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선수들의 감동적인 승부, 이명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 줄넘기로 몸을 풀고 허공에 주먹을 가릅니다. 6년 만에 부활한 신인 왕전. 2004년생 고3 김건 학생이 강력한 왼손 펀치로 상대를 휘청이게 만듭니다. 박진감 넘치게 주먹이 오고 가고 잠시 다운을 당해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내 일어나 상대를 몰아붙이더니 기어코 판정승을 따냅니다. 학교 폭력이 싫어 시작한 복싱. 이제는 복싱이 있어 매일 행복합니다. 괴롭힘 많이 당하고 좀 소심하고 그랬는데 맨날 맞고만 있으니까 그게 너무 분해서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일단은 좀 멋있어하거나 부러워하는 꿈이 있으니까. 뒤늦게 도전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35살의 직장인 유재성 씨. 취미로 시작해 프로 데뷔전까지 치렀습니다. 결과는 TKO 패배.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링 위에 오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나이도 이제 40살을 향해 가다 보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휴가 내고 나왔는데 저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키가 10cm나 큰 상대를 2번이나 다운시키며 시원한 KO승을 거둔 박찬규 선수에게 복싱이 꿈 그 자체입니다. 복싱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이 길이 이제 내 길이다 생각이 들었고 1차 목표가 신인왕이고 이제 한국 챔피언 이렇게 이제 세계로 나오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신인 복서들의 멋진 승부. 시작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도전 자체로 감동과 의미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NBA 카이리 어빙의 엄청난 더블 클러치 슛입니다. 채공력이 굉장하죠?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포근하기만 했던 날씨 속에 내일은 대지를 적셔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영동 지방은 아침부터 비나 눈이 오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립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서울 등 내륙 지방 5에서 20mm가량으로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또 남해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흠뻑 내리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비보다는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최고 30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또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1에서 3cm가량입니다. 특히 강원 산지는 토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질 수 있어서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서울 등 수도권 지방 낮 동안에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9도로 오늘보다 높아집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16도까지 오르겠지만 강릉은 7도에 그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또다시 비나 눈이 오겠고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 비 소식 있으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